청취자 여러분, 2016년에 세계를 흔든 아주 직설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너희를 공짜로 지켜줘야 해? 이 한 문장은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정치인의 과격한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이상한 말, 미국답지 않은 말처럼 보였죠. 그런데 원작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4년의 바이든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돈 내라고 말하고 바이든은 동맹, 공급망, 기술, 가치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동맹도 비용을 내야 하고 미국의 일자리와 기술이 우선이라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던 미국이 어느 순간 이제 돈 내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네요. 원작의 비유처럼 매일 점심을 사주던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부터 더치페이다 라고 선언한 것 같은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왜 자비로운 리더에서 이기적 지배자로 바뀌었는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나빠진 것인가? 아니면 70년 동안 쌓여있던 청구서가 이제야 도착한 것인가? 원작은 이 변화를 미국 패권의 70년 역사 속에서 추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정치적 찬반이 아니라 구조를 보자는 거죠. 트럼프가 좋다, 바이든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패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미국이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더 이상 공짜 점심을 제공할 수 없게 됐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1945년입니다. 1945년으로 가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때 미국은 어느 정도로 강했나요? 압도적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은 전 세계 GDP의 30% 그리고 세계 제조업의 50%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의 심장과 공장을 동시에 쥐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유럽은 폐허였고 일본은 잿더미였고 소련만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통 역사에서 이런 상황이면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돈을 뜯어내죠. 배상금을 요구하고 영토를 빼앗고 식민지를 만들고요. 맞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몽골도 그랬고 대영 제국도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진 나라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인류 역사에서 오히려 상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돈을 줍니다. 원작 표현대로라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돈을 준다? 미친 소리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대표적인 게 마셜 플랜입니다.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은 유럽에 13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갚으라는 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유럽 친구들아, 130억 달러 가져가, 갚지 마. 원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0억 달러는 지금 돈으로 약 2천억 달러, 하나로 약 260조 원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꼭 잡아야겠네요. 13억 달러가 아니라 130억 달러. 현재 가치로 2천억 달러. 하나에 약 260조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도 23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그냥 혼내고 끝낸 게 아닙니다. 메가더 체제 아래에서 토지개혁, 재벌 해체, 민주헌법까지 추진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뜯어고친 뒤 다시 일어서게 돈까지 준 겁니다. 패전국을 약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은 한국을 지키는데 300억 달러 이상을 씁니다. 미군 180만 명이 투입됐고 전사자는 36,574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이 1억 달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약 300년치 예산을 전쟁에 쏟아부은 셈입니다. 현재 가치로는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4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45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도 돈을 줬고 일본에도 돈을 줬고 한국을 위해서도 엄청난 돈과 병력을 썼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빼앗아도 됐을 텐데 왜 오히려 돈을 줬을까요? 원작의 답은 아주 짧습니다. 소련이 무서워. 이 한 문장으로 상당 부분이 설명됩니다. 소련이 무서워. 짧지만 굉장히 강한 답이네요. 이게 전후 미국의 퍼주기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946년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 이후 세계는 둘로 갈라집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아시아를 방치했더니 가난과 혼란 속에서 공산화되고 결국 소련 편으로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돈을 안 주면 유럽은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공산화되고 공산화되면 소련 편이 된다. 일본도 혼란 속에서 공산화될 수 있고 한국도 포기하면 공산화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돈을 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유럽은 부흥하고 민주주의 진영에 남습니다. 일본은 성장하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 들어옵니다. 한국은 방어되고 반공 진영의 최전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퍼주기는 착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냉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원작은 이걸 패권 안정 이론이라고 설명하죠. 네. 패권 안정이론 헤제모닉 스테빌리티 세어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힘센 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경제 지원을 하고 안보를 제공하고 국제 규칙을 만들고 그 대신 세계 리더가 됩니다. 원작은 이걸 학급 반장 이론으로 풀어냅니다. 반에서 제일 힘센 애가 매점에서 빵을 사주고 싸움을 말려주고 규칙을 정하면서 반장하는 구조죠.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윈윈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돈 좀 쓰지만 세계 리더야. 동맹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공짜로 보호받고 성장도 하니 좋다. 미국은 리더십을 얻고 동맹국은 안보와 성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손해만 본 것도 아니네요. 돈을 냈지만 세계 질서의 룰을 정하는 지위를 얻은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자기 규칙이 작동하는 국제 질서 안에 동맹국들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반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일 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치 타마때 균열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찾아오는군요. 원작은 첫 번째 균열로 베트남 전쟁을 짚습니다. 이 전쟁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나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 패권 비용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이 쓴 돈은 1110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1조 달러 이상입니다. 미군 사망자는 5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1조 달러 이상을 쓰고 5만 8천 명의 미군이 사망했는데 결국 패배했다. 이건 미국 내부에서 충격이 컸겠네요. 엄청났습니다. 원작은 이 돈을 한국 GDP의 절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 돈을 정글에 쏟아붓고도 진 겁니다.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비용만 문제가 아니었죠. 동시에 일본과 독일이 부활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질서라는 온실 안에서 일본과 독일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60년만 해도 일본 차는 미국인들에게 큰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차도 폭스바겐 비틀 정도로 귀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요타와 혼다가 미국 시장을 파고들고 BMW와 벤츠가 고급차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감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돈을 대서 살려준 나라들이 이제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이런 분노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반장에 빵을 사줬더니 빵 먹고 큰 친구들이 이제 반장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한 셈이네요. 그 비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닉슨 쇼크가 겹칩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중단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날입니다. 원작은 이유를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조금 더 풀면 베트남전 비용과 복지 확대가 겹쳤고 돈을 계속 찍어냈고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금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무한한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이때 깨닫습니다. 미국도 돈이 없구나. 전후 미국의 자비로운 패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은 1980년대입니다. 레이건은 강한 미국을 외쳤지만 원작은 현실이 훨씬 복잡했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레이건의 미국은 겉으로는 강한 미국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를 보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동시에 커지는 쌍둥이 적자에 빠졌습니다. 재정 적자는 GDP의 6%, 무역 적자는 1,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재정도 적자, 무역도 적자. 그런데 일본은 미국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미쓰비시는 록펠러 센터를 매입했고 소니는 콜롬비아 픽처스를 인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이때 미국은 어떻게 반격하나요? 원작이 지목하는 사건이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엔화 가치 상승을 요구합니다. 원작은 이 장면을 아주 직설적으로 그립니다. 미국이 말합니다. 엔화 가치 올려. 일본이 말합니다. 네? 그럼 우리 수출이 미국이 다시 말합니다. 올려. 일본이 결국 대답합니다. 네. 굉장히 거칠지만 원작의 칼럼 맛이 살아있는 장면이네요. 결국 일본은 엔고를 받아들이고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원작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미국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규칙을 정하니까 이길 수 있구나. 산업 경쟁에서 밀리면 산업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환율과 규칙과 제도를 바꿔서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패권국은 게임의 플레이어이면서 동시에 룰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경험을 한 거네요. 우리가 판을 깐 사람이면 게임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규칙을 바꿔서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경험.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경험이 나중에 독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도 결국 자신들이 만든 규칙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틀어집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원작은 이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의 계산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중국도 돈을 벌면 중산층이 늘고 중산층이 늘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시장 경제를 하다 보면 결국 미국처럼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원작의 표현으로는 중국도 결국 큰 한국이 되겠지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질서 안으로 들어오고 돈을 벌고 중산층이 생기고 민주화되고 결국 친미국가가 될 거라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의 GDP는 1.34조 달러에서 18.74조 달러로 커졌습니다. 무역량은 0.51조 달러에서 6.31조 달러로 늘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0.2조 달러에서 3.23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폭발적 성장입니다. 미국이 열어준 세계무역 질서 안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커진 거네요. 그런데 미국은 무엇을 잃었나요? 미국 제조업 일자리 300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지역은 러스트벨트가 됐습니다. 중산층의 실질 임금은 30년간 정체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뭘 잘못 계산한 거지? 미국은 중국을 자기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는데 중국은 그 질서 안에서 힘을 키워서 전혀 다른 모델로 성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시장 경제가 정치적 자유화를 낳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공산당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돈을 벌면 서구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가 주도 모델과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됐습니다. 원작의 질문이 여기서 날카로워지네요. 중국도 돈 벌면 민주화 되겠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변수는 2008년 금융위기와 만나면서 미국 내부의 분노를 더 키웁니다.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원작은 이 사건을 패권국의 한계가 드러난 순간으로 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은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미국은 구제금융 7천억 달러를 동원합니다. 양적 완화는 4조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출, 보증, 지원 약정까지 포함한 총동원 규모는 GDP의 70%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총동원 규모라는 표현이네요. 실제 현금 지출만 GDP의 70%라는 뜻이 아니라 대출과 보증과 지원 약정까지 포함한 기준이라는 거. 맞습니다. 이 조건을 빼면 숫자의 의미가 왜곡됩니다. 원작의 표현은 강합니다. 미국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구하느라 자기 미래를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가 구제받고 누가 피해를 받느냐였죠. 구제받은 사람은 월스트리트 은행가들과 대기업 임원들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집을 압류당한 중산층,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미국 내부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좌파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 어큐파이 월스트리트가 나오고 우파에서는 티파티 운동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념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원작은 아주 거칠게 표현합니다. 기존 시스템 엿먹어라. 좌파는 월가와 불평등에 분노했고 우파는 워싱턴과 세금, 엘리트 정치에 분노했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둘 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결국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느낀 거네요. 전 세계를 지켜주고 자유무역을 열어주고 금융 시스템까지 구했는데 정작 보통 사람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다. 바로 그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비로운 패권은 밖에서는 질서였지만 안에서는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는 질문이 2016년 트럼프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원작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원작은 이 구호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호구 노릇은 그만. 트럼프는 NATO는 쓸모없다. WTO는 재앙이다. 나프타는 최악의 협정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엘리트들은 미친놈이 대통령 됐다고 봤지만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드디어 우리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작은 트럼프의 등장을 단순한 이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내부의 누적된 분노가 정치적으로 폭발한 사건으로 봅니다.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했지만 자기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동맹이 공동안보라고 했지만 자기 세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국제협력이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자기 임금은 30년간 정체됐습니다. 그러면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군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 거래적 현실주의로. 맞습니다. Before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는 국제협력은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자유무역은 파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동맹은 공동안보입니다. 하지만 After 거래적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관계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무역은 누가 더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동맹은 돈을 내면 지켜주는 구조가 됩니다. 원작의 오프닝으로 돌아가네요.
우리가 왜 너희를 공짜로 지켜줘야 해? 이 말이 그냥 막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사고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패권 비용을 무제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원작은 미국이 가장 충격받은 변수를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예상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해보죠. 미국의 예상은 4단계였습니다. 첫째 경제성장, 둘째 중산층 확대, 셋째 민주주의 요구, 넷째 친미국가, 결론은 중국이 큰 한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돈을 벌고 성장하면 결국 미국 질서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제성장은 공산당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산당을 강화했습니다. 중산층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기보다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국가는 서구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결론은 중국이 새로운 모델이 된 겁니다. 시진핑의 등장도 중요한 전환점이죠. 2012년입니다. 네, 시진핑은 2012년에 등장합니다. 반부패로 권력을 집중하고 1대1로로 세력을 확장하고 중국 제조 2025로 기술 독립을 추진하고 군사력 현대화로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미국은 이때 깨닫습니다. 얘네 우리랑 다른 게임 하고 있었네?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질서 자체를 뒤집으려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더 많은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 기술 독립, 권위주의적 통제, 군사력 현대화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인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인식 변화가 공식 문서로도 드러난 게 2017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2017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원작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쟤네가 우리가 만든 질서를 뒤집으려 해. 이건 큰 변화입니다. 중국을 단순한 무역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질서의 도전자로 보는 겁니다. 원작은 여기서 냉전, 탈냉전, 신냉전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정리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우리 즉 자유진영과 그들, 즉 공산진영의 이념 대결이 중심이었습니다. 체제 우월성 경쟁이었죠. 탈냉전 시대 1991년부터 2016년까지는 역사의 종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모두가 미국처럼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다시 신냉전입니다. 맞습니다. 신냉전 시대에는 민주주의, 대권위주의, 체제 경쟁의 부활, 진영 재편이 핵심이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이겼고 다들 우리처럼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든 질서가 공격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작의 표현대로 미국은 패권국에서 생존자로 자기 자신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는군요. 정확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패권국에서 생존자로 과거에 미국은 여유있는 리더였습니다. 돈을 쓰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자신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동맹도 무역도 기술도 모두 비용과 무기의 언어로 바뀝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정치적으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원작은 둘의 목표가 같다고 봅니다. 트럼프 독트린은 일방주의입니다. 수단은 관세, 제재 압박입니다. 말투는 돈 내 안 내면 나빠져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동맹 복원을 말합니다. 바이든 독트린은 동맹 복원입니다. 수단은 기술 동맹 공급망 가치입니다. 말투는 함께 중국 막자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디모크러시 퍼스트입니다. 말투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네요. 원작이 정리한 본질은 4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은 적이다. 둘째, 동맹도 돈 내야 한다. 셋째, 미국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넷째, 기술은 무기다. 트럼프는 거칠게 말하고 바이든은 세련되게 말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왜 진보와 보수가 여기서는 합의하게 됐을까요? 공화당 지지자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중국이 우리 일자리 뺏어갔어. 민주당 지지자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중국이 인권 탄압해. 이유는 다릅니다. 한쪽은 일자리이고 다른 쪽은 인권과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중국 때려잡자. 결국 중국 견제는 특정 대통령의 취향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 전체의 방향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라져도 방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와도 방향은 유지됩니다. 관세가 공급망으로 바뀌고 일방주의가 동맹규합으로 바뀔 뿐입니다. 목표는 같습니다. 미국 일자리, 미국 기술, 미국 패권을 지키는 것. 예고 우리 얘기로 들어옵니다. 원작은 한국을 끼인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의 포지션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한국의 포지션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작 기준으로 안보는 미국에 100% 의존합니다. 경제는 중국에 20% 의존합니다. 위치는 중국 코앞입니다. 역사는 5천년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와 지리와 역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명확하죠. 중국이랑 놀지 마. 반도체 팔지 마. 우리 편 확실히 서. 방위비 더 내. 맞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압박도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하면 보복, 미국 편 서면 경제 타격.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고민은 여기서 생깁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에서 비용이 옵니다. 원작의 문장이 강합니다. 강대국은 선택하고 약소국은 따른다. 중견국은 고민하다 맞는다. 강하지만 원작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강대국은 판을 짭니다. 약소국은 따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낀 중견국은 양쪽 눈치를 보다가 양쪽 모두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좋다, 중국이 싫다 같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더 이상 공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세계에서, 그리고 중국이 미국 질서에 도전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원작이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국 원작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70년간의 실험이 끝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이 원작의 결론입니다. 이제 다시 정글입니다. 정글의 법칙은 직설적입니다. 힘이 정이다. 약자는 선택권이 없다. 중간은 양쪽에서 맞는다. 도덕? 그게 뭔데? 표현은 거칠지만 원작의 칼럼 맛은 여기서 확실히 살아납니다. 국제 정치를 도덕국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나쁜 놈이 됐다고요? 원작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원래 국제 정치는 이런 겁니다. 오히려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착한 패권국처럼 행동했던 것이 이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예외였던 70년이 끝났다고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전후에 미국은 압도적인 힘과 부를 바탕으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 닉슨 쇼크, 쌍둥이 적자, 일본의 부상, 중국의 WTO 가입, 2008년 금융위기, 러스트벨트의 분노, 중국의 체제 도전이 쌓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더 이상 자비로운 리더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패권국, 생존을 계산하는 패권국이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호구였던 반장이 일진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이 EP3의 마지막 핵심 문장입니다. 미국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쌓인 패권 비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정글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공짜 점심은 끝났습니다. 호구였던 반장이 일진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 질문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원작의 마지막